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숱한 살인사건. 그 중에서 형사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존속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폐륜범죄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평범했던 청년이 돈 앞에서 가족을 저버리고 완전히 몰락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9일 밤 10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위치한 빌라촌에서 느닷없이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용불량자되라는 거야! 당신네들만 죽여야지! 나 같은 건 상관없냐고! 막. 이 빌라 전체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거기에도 거친 욕설까지 들리면서 몇몇 주민들은 놀래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고요. 그 진원지는 김씨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끼리 좀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분 동안 이어지던 고성이 갑자기 뚝 끊기듯 사라집니다. 주민들은 그제야 아이고 이제 마무리 됐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1시간 뒤 또다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랐죠?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비명소리였어요. 이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또 상황을 보려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러자 골목길 한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울부짖고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 김씨 집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김씨예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내려가서 그를 부축했죠. 그러자 김씨가 입을 뗍니다. 제 가족들이 살해당한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어요. 아직 이 집안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진입을 했죠. 범인은 도주했는지 아무도 없었고요. 다만 내부에서 피비린내만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죠. 안방과 작은 방에서 김 씨의 아내와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선 시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근데 두 사람 몸에 특별한 상처가 없어요. 시신 옆에 베개가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베개로 얼굴을 눌러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피비린내, 이건 어디서 풍겨오는 거죠? 의문이 들던 그때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 이번엔 김 씨의 20대 큰아들이 발견됩니다. 15차례나 칼에 찔린 상태였어요. 이 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방 안에 새빨간 웅덩이를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요, 천만다행으로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더라고요. 바로 병원으로 호송이 됐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한편 아까 그 골목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 집의 가장 김 씨, 아버지 김 씨는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말해요. 제 둘째 아들 22살 김근우가 범인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살해하고 큰형 죽이려고 한 게 둘째라고요? 여러분, 보통의 존속살인은 가정학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범인 김근우도 이런 걸 겪었던 게 아닐까? 아니요. 그는 아주 보통의 중산층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청년입니다. 가족관에 불화 없었고요. 학창시절엔 공부도 꽤 잘했어요. 덕분에 명문고에 진학하는 성과도 보여줬고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꾸면서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합니다. 딱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을 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고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게 화근이었어요. 처음에는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만든 신용카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인생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원하는 걸 사고 싶은 대로 다 사고 그 돈은 한 달 뒤, 아니면 할부로 몇 달 뒤에 갚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막 사회에 나온 그에게 이 카드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긁더니 소비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데이트용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단순하게 밥 먹고 영화 보는 수준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돈의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더 좋은데, 더 비싼데 데려가서 여자친구 대접하고요. 또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옷과 가방을 구매하더니 여친에게 선물합니다. 황홀해하는 여친 보면서 자기도 뭐가 된 듯한 그런 행복감을 느꼈겠죠.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치라는 굴레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도 김근우는 무서울 거 없이 카드를 마구 긁어댔죠. 그게 차곡차곡 쌓이더니 어느덧 카드 빚이 4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나 이거 갚아야 되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근데 학생한테 그 큰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카드 빚이 밀리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걸 떠맡아야 하는 건 아버지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제가 다시는 카드 안 쓸게요.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아들의 빚을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2002년 4월에 아버지가 자신의 연금까지 해약을 하면서 아들의 빚을 청산해 줍니다. 큰 결심이었어요. 근데요, 이놈 김근우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돈 펑펑 쓰고 호화로운 그 맛을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인생 뭐 있어? 또다시 신용카드에 손을 댔습니다. 빚을 청산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자기 명의로 600만 원, 아버지 명의로 400만 원의 빚을 지게 돼요. 심지어 이번엔 여자친구 아버지 카드까지 도용을 하더니 총 7천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김근우는 중앙대 다니던 평범한 대학생인데 알바도 안 했어요? 어떻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막 쓸 수 있었던 걸까? 사실 여기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어요. 정부가 이때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해줘요. 그러자 카드사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좀 무분별하게 발급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이때 수입이 따로 없는 대학생들, 주부들, 가릴 거 없이 다 신용카드 만들 수 있었어요.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발급받았을 정도예요. 그리고 결국 이게 대단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김근우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드 받아서 그 늪에 빠진 겁니다.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아니, 이미 아빠가 한번 갚아줬잖아.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죠.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소비가 이어지면서 빚은 또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기어 들어옵니다. 무릎 꿇고 도와달래요. 제발 자기 살려달래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선 이미 연금까지 해약했어요. 아버지도 능력이 없는 거죠. 2002년 12월쯤 당시 김근우는 거의 가족들과 매일같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빚 좀 갚아달라. 그게 뭐 그렇게 힘드냐. 부모가 그것도 못 해주냐. 아들 실용불량자 되면 책임질 거냐. 떼를 씁니다. 근데 이때 가족들이 더욱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돈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이 아들의 버릇을 고쳐야 하잖아요. 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절대 대신 해결해 주지 말자. 단단히 마음먹은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떼를 써도 안 되니까 결국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마주쳤고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그 집에서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관들은 도주한 김근우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꼬리가 잡혔어요. 이 와중에도 여자친구와 이메일로 꼬박꼬박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 이메일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전부 죽일 수 있었는데 작업에 실패했어. 형이랑 아버지까지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쉬워. 아버지 혼자 의리 없이 도망갔거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죠? 김건우는 여자친구한테 나는 결코 잡히지 않을 거다 라면서 경찰의 추적을 비웃는 듯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요, 여자친구한테는 내가 니네 아버지 카드 썼는데 빚을 다 갚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막 이러고 있죠. 아니, 자기 가족 이렇게 죽인 상황에서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은 그 이메일이 발송된 IP와 또 김근우의 핸드폰 추적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인천 일대 PC방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의 추적이 무서웠는지 그 메일을 보내자마자 PC방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형사들이 가서 PC방과 인근 뒤졌지만 김근우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하죠. 그렇게 도주가 하루 이틀 길어졌고요. 결국 6일째가 되던 6월 15일, 김근우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검거됩니다. 김근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상당히 덤덤했어요.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 왜 죽였냐? 라는 질문에 진작 저한테 돈을 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밝혀지는 그날 사건의 전말. 2003년 6월 9일 밤 10시. 집을 나간 후 7개월간 연락이 끊겼던 둘째 아들 김근우가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집에는 어머니와 할머니만 있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아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모두를 죽일 생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사고 뭐고 빨리 카드빚 갚아줘. 여기에 어머니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죠. 그럴수록 아들은 막 한심한 말만 내뱉습니다. 왜 부모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탓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화가 나서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순간 김근우가 격분하더니 어머니의 목을 왼팔로 감쌉니다. 숨이 막히면서 엄마가 막 괴로워했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아들이 지금 20대 건장한 청년이에요. 이 힘을 결코 이길 수 없었죠.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김근우는 이때 베개를 가져와서 어머니의 얼굴을 눌러 살해합니다. 완전히 광기였어요. 그렇게 씩씩대더니 어머니가 숨이 끊어진 걸 확인했고 다시 그 베개를 들고 작은 방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8순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죠. 김근우는 할머니의 얼굴도 베개로 눌러서 살해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집안은 고요해졌죠. 이후 그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큰형과 아버지까지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기다리는데 딱 얼마 후에 밖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재빨리 부엌에 가더니 18cm짜리 식칼을 꺼내서 손에 꽉 쥡니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온 건 큰형이었어요. 큰형이 신발 벗고 자신의 방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를 김근우가 쫓아갔죠. 그리고 형이 아예 반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즉각 가슴과 어깨, 목 15번이나 무자비하게 꽂아 넣습니다. 동생한테 왜 이러냐? 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형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요. 이제 남은 건 아버지입니다. 김근우는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 집안의 불을 모두 꺼요. 그리고 시야를 차단했죠. 머지않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근우는 식칼을 움켜쥔 채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연 순간 어딘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왜 컴컴하지? 이 시간까지 와이프도 있고 어머님도 계실 텐데 아무도 없다고? 아버지는 불안함에 약간 뒷걸음질 치게 돼요. 그리고 어쩔까 망설이던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조용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면 형 죽어요. 이 소름 끼치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집에 들어가야 하나? 다른 가족들이 이미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저 자식을 제압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사이에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죠. 그러다가 자신까지 아들에게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일단 계단으로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갔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 판단은 옳았죠. 집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도망쳐서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큰아들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이 범죄 스토리 설명하는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2004년 6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존속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김근우에겐 사형이 선고되어 그는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30년째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범인 김근우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너무도 어리석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식의 손에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잃게 됐고요. 이 가족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둘째 아들 김근우. 정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존속 살인 사건, 저희 금요 사건 파일에서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974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 마산 중부경찰서에 있던 20대 여성 직원 엄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범인의 정체를 수색해 보니 놀랍게도 당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전용술이었죠. 평소 그는 엄씨를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재판이 진행됐고 1심과 2심에서 그는 유례 없이 모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만 17세이던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미성년자가 사형을 선고받는 건 70년대에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재판부는 살인 방식이 너무 잔인하고 또 도피를 하던 과정에서 강도와 인질극까지 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했었죠.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 대법원에 가서는 형이 좀 줄어들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는데요. 그렇게 전용술은 무기수가 되어서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구세주나 다름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전용술의 초등학교 선배였는데요. 당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근 교수. 그는 자신의 고향 후배가 어린 나이에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 게 안타까웠던 건지 그는 자주 전용술에게 면회를 갔고요. 그를 또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또 전시의 가석방을 위해서 직접 법무부를 찾아가고 구명운동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펼쳤죠. 이런 노력 끝에 전용술은 마침내 감형을 받는 데 성공해요. 그렇게 그는 20년 만인 1993년 5월 27일 모범수로 석방되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이윤근 교수는 그야말로 전용술에게 삶의 은인이었죠. 출소를 한 이후의 전 씨는 다행히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이게 녹록지 않았죠. 주식 투자니 사채업에 손을 댔다가 잇따라 실패했고요. 또 결혼마저 이혼으로 마무리되면서 재산을 전부 탕진합니다. 이후 그는 택시 운전에 뛰어들지만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만 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득 전용술은 이윤근 교수를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가지고 사실 도와줄 사람이라곤 이 교수뿐이었는데 그는 이 교수를 찾아가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 이런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게 되죠.
그 금액이 200~3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음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용술이 점점 더 뻔뻔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 교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자, 이건 좀 선을 넘은 거잖아요. 사업 자금이라니요. 그래서 이 교수와 그의 아내는 단호히 이걸 거절하게 돼요. 자, 그러자 전용술은 여태까지 받았던 고마움은 사라지고 이 교수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도 점점 험하게 하더니 급기야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돈을 안 좀 죽이겠다 이런 말뿐인 엄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2003년 전용술은 이 교수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칼로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요. 이 모든 게 그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이들이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라는 건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고요. 때는 2004년 7월 26일. 이날 이 교수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동료 교수들과 마산 시내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후 2차로는 초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서 간단히 맥주를 즐겼고요. 밤 11시 30분쯤 합성동 호프집에 어느덧 이 교수와 동창 단 둘만이 남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드르륵 호프집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용술이었어요.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보니까 전 씨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왔는데요. 손에는 종이로 된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이 교수 입장에서는 최근 돈 문제로 좀 전 씨와 불편해진 상황이에요. 아내를 위협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반갑게 전 씨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이 이뤄졌죠. 지금 이 테이블에는 이 교수와 이 교수 동창 그리고 전 씨와 전 씨의 친구 4명이 있습니다. 술을 주거니 받거니 기울이면서 넷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그러다 시간이 어느덧 자정을 넘긴 새벽 2시. 이때 마침 이 교수 동창이 화장실에 좀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씨 친구 또한 그럴 때 나도 가야겠다 라면서 함께 따라 나서는데요. 이젠 테이블에 이 교수와 전 씨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용술이 몸을 숙이더니 주섬주섬 아까 들고 온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요. 날카로운 회칼입니다. 이 교수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놀랄 새도 없이 전용술은 앞에 있던 이 교수를 무참히 공격했어요. 이건 정말 식당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잠시 후에 화장실을 갔던 일행 2명이 돌아와 봤는데 이때 이 교수는 이미 칼로 옆구리를 찔리고 2번이나 찔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교수를 전용술은 그냥 두지 않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등 부위를 2차례 더 푹푹 찔렀고요. 보고 있던 일행도 경악했어요. 그리고 곧장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사이에 범인 전용술은 현장을 떠나 황급히 도주해버립니다. 경찰이 주변 다 봉쇄하고 그를 쫓았어요. 하지만 행적을 파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죠. 결국 전용술은 현상금 500만 원의 전국에 공개 수배가 됩니다. 이 당시에 경찰은 그 사람 잡기 위해서 7,000명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고요. 또 도내에 1,300여 곳에서 검문 검색, 또 10만 장이 넘는 전단지 배포했어요. 숫자만 들어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죠. 하지만 하루 이틀, 열흘이 흐를 때까지 전용술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그렇게 사망했고요. 그러던 8월 5일 오후 6시, 갑자기 창원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림픽 공원 벤치에 전용술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각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그를 제압했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돼요. 확인해보니 남성은 전용술이 맞는데요. 검거됐을 당시 그는 20cm짜리 칼 그리고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지난 열흘간 그는 어떻게 도주를 한 걸까? 보니까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빠져나온 그는 곧장 택시를 타고 약 25km 떨어진 함안 가야 사거리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택시를 한번 갈아타는 치밀함도 보였죠. 인적이 드문 논두렁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핸드폰 버리고, 왜냐하면 위치 추적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 묻은 옷도 다 씻어냅니다. 이후 또다시 한참을 걸어서 함안의 한 공원 벤치에 도착하더니 노숙을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8일, 이번엔 기차를 타고 진주시로 도피했습니다. 거기 시장에 가서 새로 옷을 사서 갈아입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또다시 노숙을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용술이 택시, 기차,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수중에 한 29만 원 정도 현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돈마저 떨어지게 되자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8월 1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진주시 문산읍 사거리에서 당시 48살이던 택시기사 김씨를 칼로 찔렀습니다. 지금 도주 중에 범행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님이 중상을 입었지만 전용술은 그 택시와 또 거기 있던 현금 8만 원을 빼앗아서 빠르게 도주했죠. 그렇게 한참 달려가다가 택시는 사천읍에 버렸고요. 또 인근 야산에서 노숙을 합니다. 이틀 후인 8월 3일 저녁 6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돌아와서 노숙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8월 5일, 그는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던 선배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3만 원을 빌렸고 그 돈으로 배고픔을 달래려고 근처에서 빵과 우유를 먹던 중에 경찰에게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검거됐을 당시 짧은 스포츠형 헤어에 흰머리가 군데군데 나 있었어요. 보니까 이게 경찰이 배포했던 수배 전단 사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경찰이 그때 깨달았죠. 이러니까 시민들의 제보가 별로 없었던 거구나. 그 와중에도 그 공원에 누군가 앉아있는데 그 전단지 사람 같다라고 신고를 한 제보자가 정말 눈썰미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전용술은 지난 열흘간 정말 많은 지역을 오가면서 도피를 했죠. 또 행동 반경도 대범했습니다. 낮에는 주로 야산에 은신을 해 있었지만 그러다가도 일반인들처럼 공원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술회관 같은 시내 한복판에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한 기원에 들어가서 2시간가량 여유 있게 바둑을 둘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도피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주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검문도 받지 않았고요.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거 경찰의 수색이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쉽게 빠져나갔으니까요. 자, 이후 전용술과 함께 이루어진 현장 검증. 그는 아주 태연하게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고요. 이 교수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연출해냈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던 이 교수의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은혜를 원수로 갚냐? 라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딱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면서 전 씨의 태도는 더 뻔뻔해집니다. 살인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교수가 있는 술집에 하필 나타났는데 또 회칼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획살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범인들은요, 무조건 약간 형 줄이려고 우발이었다 이걸 너무 잘 써먹는 것 같아. 어쨌든 재판이 진행되었고 모범수로 가석방된 지 12년 만인 2005년 그에게는 또 한 번 사형이 선고됩니다. 일생에 사형 선고를 2번 받은 거죠. 사실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한 명인 상황에서 사형까지 받을 확률은 좀 낮지만 이미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재범이다라는 점에서 더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는 절대 감형되지 말아야겠죠.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용술, 그는 사형수로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선고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어느 정도 잊혀져 갔겠죠. 그러다 지난 2013년 뜬금없는 일로 그의 이름이 또다시 수면에 떠올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황당 그 자체예요. 자, 그때 당시 어느덧 50대 중반이 된 전용술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A4 용지 220장 분량의 자전소설을 작성해내기 시작해요. 그 제목은 어느 사형수의 독백. 약간 이분 관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용술은 이걸 정식으로 출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9월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보내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이때 교도소 측은 안에 있는 내용을 문제 삼아서 발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노한 전용술은 그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라면서 급기야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책까지 출판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지금 살인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소송은 진행됩니다. 1심에서는 의외로 전용술이 승리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구치소가 이거는 외부 발송 안 됩니다 라고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죠. 자, 과연 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사실 한 소설의 일부 내용이 이슈가 됐던 건데 자전적인 이야기라 당연히 전용술이 과거에 저지른 살인사건 2건이 대부분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피해자들의 직업, 출신 학교, 또 사생활 부분이 여과 없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자의 정보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서 책으로 다뤄진다는 건 유가족들은 정말 2번 억울한 상황이죠. 게다가 이 자서전에 보니까 이 교수가 나에 의해 지구를 떠났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지구를 떠나요? 이게 무슨 SF 소설입니까? 약간 피해자의 죽음을 좀 경시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지기도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출판은 좌절되었습니다. 전용술은 과연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본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주제에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반성의 기미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살인을 자신의 훈장으로 삼으려 했던 전용술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를 구해주면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전용술은 그럼 짐승 이하의 존재로 불러도 되겠네요.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그의 삶에 구원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